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요. 빨리요. 새벽 4시 아랫집 방 목사님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래요? 잠깐만 기다려요. 옷이라도 갈아입게. 할머니, 제발 그냥 나오세요. 제발요. 빨리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잠옷 차림의 늙은이를 질질 끌고 나가는 목사님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평생 살던 저의 집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제 목숨을 노리고 벌이는 치밀하고 끔찍한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 통닭집에서 닭 튀기며 살아온 78된 정희순이라고 해요. 그 기름내 나는 곳에서 평생 튀김 냄새를 뒤집어 쓰고 일하며 자식 장가 보내고 이제야 좀 쉬엄쉬엄 제 삶을 살아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닥친 악몽 같은 사건 때문에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놈의 돈 때문에 한순간에 저 세상 사람이 될 뻔한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살을 애는 듯이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고요함을 깨고 계단을 올라오는 쿵쿵거리는 거친 발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죠. 할머니, 할머니, 빨리 나와보세요. 아랫집 박영호 목사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제가 슬리퍼만 겨우 신고 현관문을 열자 숨을 헐떡이는 박 목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해요. 어서요. 아니, 목사님, 이 새벽에 대체 무슨 일이세요? 박 목사님은 제 팔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죠.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일단 피해야 한다니까요. 제가 영문도 모른 채 짐승처럼 끌려나가다시피 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지갑 생각은 나더군요. 목사님, 잠깐만요. 지갑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안 됩니다. 그냥 몸만 빠져나가요, 빨리. 박 목사님은 저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해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지 채 5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펑!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폭발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2층 집에서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면서 불붙은 파편들이 도로 위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 목사님이 떨리는 제 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저는 괜찮은데.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집에 불이 날 걸. 박 목사님은 제 눈을 피하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입술만 달싹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죠. 30분도 안 돼서 소방차와 경찰차가 동네를 가득 메웠습니다. 담당 형사라며 자신을 소개한 박진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몸은 괜찮으십니까? 우선 병원부터 가보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다친 데는 하나도 없어요. 박진수가 수첩을 꺼내 들며 물었습니다. 일단 노후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 보입니다. 이 건물이 30년이 훌쩍 넘었더군요. 네, 맞아요. 최근에 가스 냄새가 난다거나 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어제 저녁밥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연락처 좀 남겨주시겠어요? 바로 그때 며느리 수연이가 택시에서 내려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연이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를 보는 그 눈빛에는 온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응, 괜찮다. 수연이는 제 안부를 묻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저한테는 더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획 돌려 박진수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뭐라고 나왔어요? 가스 누출 사고로 추정됩니다. 배관이 낡아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수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제발 이런 낡은 집 말고 이사 가시라고요. 수연아, 지금 그 말이 여기서 할 소리니? 제가 싸늘하게 쏘아보자 수연이가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곧이어 아들 민구도 차를 몰고 도착했죠. 엄마, 괜찮아? 그래, 괜찮다. 아이고, 놀랐네. 빨리 병원부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연세도 있으신데. 괜찮다니까 그러네. 민구가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하니까. 수연이가 병원에 모시고 갈 거야. 그치, 여보? 미안, 민성이가 혼자 있어서 집에 가봐야 해. 어머님, 괜찮으시면 혼자 다녀오실 수 있으시죠? 수연이가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래. 너희들 바쁜데 어서 가봐. 나 혼자 갈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구와 수연이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떴죠. 저는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으신데 연세가 있으시니 하루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으니 집에 가보겠습니다. 집이 폭발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 의사의 말에 저는 그제야 제가 돌아갈 곳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저는 구청에서 마련해준 임시거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름한 모텔의 작은 방이었죠. 차가운 침대에 걸터 앉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박 목사님은 어떻게 정확히 새벽 4시에 저를 깨웠을까요? 가스가 새는 걸 알았다면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기 고작 5분 전에 저를 데리고 나온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저녁 무렵 동네 슈퍼 사장 김태식이 과일 봉지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순 씨, 몸은 좀 괜찮아요?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어서 와요, 김 사장. 이런 걸 뭘 또 사왔어. 듣자 하니 박 목사님이 구해줬다면서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제가 김태식에게 새벽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김태식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듣고 보니 이상하네. 그러고 보니 박 목사님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뭐가요? 무슨 일 있었어요? 요새 재개발 문제로 구청이랑 한참 싸웠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자꾸 누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가 따라다녀요? 네. 겁을 잔뜩 먹은 것 같았어요. 저녁이면 칼같이 교회 문 닫아 걸고 김태식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가만 보면 이 동네에서 사고 난 사람들이 다 재개발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설마 이순 씨도 몸조심해요.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김태식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닭집 단골 할머니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순아, 괜찮은겨? 네, 그럼요. 다들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박 목사님이 너를 구했다며? 아이고, 천사가 따로 없어, 천사가.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박 목사님 부인이 아까부터 남편 못 봤냐고 온 동네를 찾아다니던데. 네, 목사님이요? 왜요?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전화기도 꺼져 있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자 민성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럼 할머니는 괜찮지. 우리 민성이는 학원 안 가고 어쩐 일이야? 엄마가 할머니 잘 계신지 보고 오래서요. 민성이가 제 옆에 찰싹 붙어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요. 엄마가? 뭐가 이상한데? 밤마다 누구랑 몰래 통화하고 자꾸 어딜 나갔다 와요. 아빠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 민성이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누구랑 통화하면서 이제 곧 모든 게 끝난다고 말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민성이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끝난다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엄청 신나 보였어요. 민성이가 돌아간 뒤 저는 밤새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실종, 수연이의 수상한 통화, 그리고 폭발.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무 상관없는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보험사 직원이라는 최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희순 고객님 맞으시죠? 사고 조사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최민호가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특이한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 그런데 저는 박 목사님이 저를 깨웠던 새벽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민호가 제 말을 듣는 동안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죠. 목사님이 정확히 새벽 4시에 저를 깨웠고 폭발은 4시 5분에 일어났어요. 최민호의 펜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정확히 5분 차이였다고요? 네. 제가 거실 벽시계를 똑똑히 봤어요.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그 목사님이라는 분은 가스 누출을 대체 어떻게 미리 아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이에요. 냄새도 전혀 안 났는데. 최민호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탁 덮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군요.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민호가 제게 명함을 한 장 건네며 일어섰습니다. 혹시라도 더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최민호가 돌아간 뒤 저는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성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민성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엄마 아빠는 어쩌고 혼자 왔어? 민성이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요. 왜? 무슨 일로? 할머니 집 보험금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아빠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면서 막 소리쳤어요.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성아, 엄마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어머님 집도 깨끗하게 정리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민성이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 방 서랍에서 봤어요. 그것은 동네 재개발 추진위원회 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제 며느리
윤수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성아, 이걸 대체 어디서? 엄마가 매일 밤 이런 서류들을 보면서 누구랑 통화해요. 이번 사고는 깔끔하게 처리됐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성아, 이제 그만 가봐. 너무 늦었어. 하지만 할머니, 어서 가. 엄마가 걱정하시겠다. 민성이를 겨우 달래보낸 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가담해 있었다니요. 제 집이 폭발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아침 일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 목사님의 부인 순떡 사모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찾으셨어요? 방금 경찰이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전화기 너머로 순떡 사모님의 애끓는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정신 차리시고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하지만 순떡 사모님은 대답 대신 목 놓아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순떡 사모님의 울음소리에 저는 바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찬 공기가 살을 애는 것 같았지만 택시를 잡아타고 정신없이 순덕 사모님 댁으로 향했죠. 활짝 열린 문 안으로 들어서자 순덕 사모님이 거실 바닥에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이 그런 사모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다가가자 순떡 사모님이 실성한 사람처럼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목사님이 실종됐대요. 실종이라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옆에 서 있던 젊은 경찰이 가슴팍에서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영호 씨가 사흘째 연락 두절 상태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평소에 자주 가시던 곳이나 짚이는 부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경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바로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목사님은 분명 무언가 알고 개 것 같았어요. 구해주셨다니요? 그 가스 폭발 사고 말씀이십니까? 네. 폭발하기 바로 직전에 저를 깨워서 밖으로 끌고 나오셨다고요. 경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군요. 사고가 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제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순덕 사모님이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목사님이 남기신 게 있어요. 순덕 사모님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먼지 묻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밤마다 잠도 안 자고 이런 걸 모으고 계셨어요. 재개발 비리, 불법 철거, 주민 협박에 관한 자료들이에요. 제가 서류를 펼쳐보자 그 안에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받은 협박 편지와 의문의 사고 기록들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며칠 전부터는 검은 승용차가 계속 교회를 맴돈다며 무서워하셨어요. 누가 자기를 미행하는 것 같다고. 경찰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훑어보았습니다. 사모님, 이건 저희가 증거물로 가져가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경찰의 팔을 붙잡고 막아섰습니다. 가져가시기 전에 사본이라도 한 장 남겨주세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사라진 이유일지도 모르잖아요. 경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영화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 가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출이라니요. 평생 교회밖에 모르던 양반이 뭐가 아쉬워서 가출을 해요. 경찰은 제 말을 무시한 채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일단 조사를 진행해보고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들이 돌아가고 난 뒤 순떡 사모님이 제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목사님처럼 꼼꼼한 분이라면 분명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른 곳에 숨겨뒀을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대체 어디에 숨기셨을까요? 교회 지하실 창고나 아니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셨을 수도 있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저를 깨우러 오셨던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닐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간이 너무나 정확했어요. 마치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순덕 사모님이 제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목사님은 분명 무언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라도 구하려고 모텔로 돌아온 저는 곧장 며느리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나랑 잠깐 봐야겠다.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저 피곤해요. 재개발 관련해서 내게 꼭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다. 전화기 너머로 수연이가 짜증스럽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신경 좀 끄세요. 쓸데없는 일? 네 시어미 집이 잿더미가 됐는데 그게 쓸데없는 일이니? 그건 사고였잖아요. 경찰에서도 배관이 낡아서 터진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박 목사님이 실종됐다는 소식은 들었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수연이가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하시면 우리 가족만 힘들어져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수연아, 너 재개발 추진위원회랑 무슨 관계야? 저 바빠서 끊어요. 뚝 전화가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엄마, 방금 수연이한테 다 들었어. 뭘 들었는데? 수연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듣기나 했니? 엄마가 자꾸 이상한 의심을 한다고. 엄마, 제발 수연이 말대로 좀 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민구야, 네 눈에는 수연이가 하는 짓이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거니? 민구가 목소리를 낮춰 저를 타일렀습니다. 엄마,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엄마가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의심이 너무 많아지신 것 같아. 뭐라고?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지금 네 엄마더러 노망 들었냐고 말하고 싶은 게냐? 어떻게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제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 좀 해.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너도 결국엔 수연이 편이구나. 이제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전화를 끊고 나니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죠. 오후에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 이광수가 기름을 바른 머리를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순 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 보상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보상이라니요?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갔는데 무슨 놈의 보상이에요? 어차피 재개발 구역이라 철거될 집 아니었습니까? 보상금 두둑이 챙겨드릴 테니 이걸로 조용히 합의하시죠. 지금 나더러 조용히 입 다물고 합의하라는 소리예요? 이광수가 제 손에 볼펜을 쥐어주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누가 시켜서 온 거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다 이순 씨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이순 씨, 잘 생각해 보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혼자 버텨봐야 뭐 하겠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이광수가 마지못해 서류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세탁소 사장 박동수와 미용실 원장 이영숙이 떡 상자를 들고 찾아왔어요. 이순 씨, 우리도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두 분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재개발,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한 푼이라도 더 쳐줄 때 합의하는 게 현명한 거라고. 이영숙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언니, 나도 오늘 합의하고 왔어. 생각보다 보상금을 꽤 쳐주더라고. 이 돈이면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은 걱정 없겠어. 박 목사님이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못 들으셨어요? 박동수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양반도 참 너무 고집을 부렸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을 좀 봐야지. 두 분도 그만 집에 돌아가세요. 저는 더 할 말 없습니다. 박동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순 씨, 당신 혼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 동네에 남아있을 사람도 별로 없는데.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돈 몇 푼 앞에서 수십 년을 함께한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쯤이었을까요?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고 문틈으로 내다보니 며느리가 모텔에 제 방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성이가 걱정된다고 해서. 이제 와서 무슨 걱정이야. 수연이가 과일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수연이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험 서류 작성하셔야 해요. 도장 가져오셨어요? 왜? 보험금 받으려면 서명하셔야죠. 나중에 할게. 수연이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전 가볼게요. 수연이가 나가고 10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을 가려는데 나지막한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언니. 시어머니 집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나가 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네, 보험금도 두둑이 나올 거고 재개발 보상금까지 받으면. 호호 아시잖아요. 복도 끝에서 수연이가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언니네 회사가 이번 재개발 사업 맡은 거 맞죠? 저도 한 자리 알아봐줘야 해요. 제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와 친한 언니가 대형 건설회사에 다닌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었죠. 물론이죠. 제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말 안 듣는 반대 주민들 설득하는 것도 제가 전부 다 하고 있다고요. 수연이가 기분 좋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 회의 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연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너무 답답해서 바람 좀 쬐러 잠깐 나왔다. 수연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혹시 제 통화 들으신 거 아니죠? 무슨 소리야? 난 방금 방에서 나왔어. 수연이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내 표정을 풀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밤늦게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수연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이끌고 방으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으려는데 뭔가 밟혔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수연이가 서류를 꺼내다 떨어뜨린 것 같았죠. 펼쳐보니 수연이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밤 10시 재개발 추진위원회 긴급회의. 시어머니 건 마무리 단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건을 마무리한다니요. 3일 후 저는 동네 은행에 통장 정리하러 갔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길 건너편 카페에서 수연이를 봤습니다. 창가 자리에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와 앉아 있었죠. 저는 건물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수연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무언가 확인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대화를 들어보고 싶어 호기심에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화분 뒤 구석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펼쳐들고 귀를 기울였죠. 여기 서류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어머님 도장만 받아오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남자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도장을 안 찍으시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십시오. 그럴 때를 대비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법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연이가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문 안으로 더 깊숙이 숨어 거친 숨을 삼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재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 집이 폭발한 것과 박 목사님의 실종 역시 이 끔찍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과연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하나뿐인 아들마저 저를 노망난 늙은이로 취급하는 이 세상에서요. 다음 날 아침 모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건 앳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정의순 어르신 되십니까? 저는 지역 독립 매체 동네 뉴스에서 나온 장지한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요? 기자가 저한테는 무슨 일로? 장지한 기자가 제게 명함을 정중하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영호 목사님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 실종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장지한 기자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 목사님이랑은 무슨 일로 연락을 하셨는데요? 장지한 기자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동네 재개발 사업에 숨겨진 비리를 고발하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동안 모아두신 자료들을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자료라니요? 어떤 자료 말입니까? 장지한 기자가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고 목록입니다. 한번 보시죠.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화면에는 지난 석 달간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 7건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멀쩡하던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리가 부러졌고 최 사장님 가게에는 원인 모를 불이 났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우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장지한 기자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들 모두 재개발 반대 서명 운동에 앞장서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이 폭발한 것도, 네, 어르신 댁도 아마 저들의 우선 정리 대상 목록에 올라 있었을 겁니다. 장지한 기자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누군가가 아주 체계적으로 반대 주민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거라니요. 그게 무슨 무서운 소리예요.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순덕 사모님이었습니다. 할머니, 교회 창고에서 이상한 상자를 찾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숨겨두신 것 같아요. 사모님, 지금 바로 갈게요. 장지한 기자가 노트북을 급히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저도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서 같이 가요. 교회에 도착하니
순떡 사모님이 창고 문 앞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창고 가장 깊숙한 구석, 낡은 성경 더미 밑에서 괴짝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수첩과 누런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죠. 장지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쳐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완전 대박인데요. 대체 뭐가 적혀 있길래 그래요? 재개발 업체인 대한종합개발과 구청 고위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뇌물 장부입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건넸는지, 그 대가로 어떤 허가를 받아냈는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구청 도시계획과장이 3천만 원을 받았다고요? 제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 여기 마지막 장을 좀 보세요. 장지한 기자가 보여준 페이지에는 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순, 4월 15일 새벽 4시 처리 예정. 저는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순떡 사모님이 저를 겨우 부축했죠. 그럼 목사님이 이걸 전부 다 알고 저를 구하러 오신 거였군요. 네. 목사님도 엄청난 협박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목숨 걸고 어르신을 구하신 거죠. 순떡 사모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장지한 기자가 서류를 뒤지다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진 좀 보십시오. 재개발 추진위원회 회식 사진인데 사진 속에는 제 며느리 수연이가 대한종합개발사장과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대한종합개발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재개발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우리 수연이가 저기서 저렇게 웃고 있다니.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이 자료들만 있으면 저들을 전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장지한 기자가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증거 말이에요? 박 목사님의 행방과 이 모든 범죄를 지시한 배우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 말입니다. 그때 순떡 사모님이 상자 바닥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상에, 여기 이런 것도 있었네요. 봉투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지한 기자가 노트북에 USB를 꽂자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CCTV 영상 파일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자 폭발 사고 당일 저희 집 앞 복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게 새벽 3시 40분이네요. 화면 속으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나타나 한 명은 저희 집 가스배관을 만지작거렸고 다른 한 명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놈들이. 제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의순 할머니를요? 안 됩니다. 그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박 목사님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상대방은 화면에 등만 보였지만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목사님, 협조하지 않으시면 이 교회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들이 대체 무슨 권리로. 새벽 4시 정각에 정의순을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도 이 교회도 무사할 겁니다. 박 목사님이 괴로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살인 미수나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목사님. 이건 사고입니다. 노후 가스배관으로 인한 안타까운 폭발 사고일 뿐이죠. 영상이 끝나자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박 목사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셔야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지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제 아들놈한테, 민구한테 먼저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 애미가 노망든 게 아니라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겠어요. 저는 곧장 민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구야, 너 지금 당장 여기로 와. 내게 꼭 보여줄 게 있어. 엄마, 또 무슨 일인데 그래. 잔말 말고 오기나 해. 수연이가 니네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니까. 30분 뒤 민구가 잔뜩 짜증이 난 얼굴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사람을 여기까지 오라가라야? 장지한 기자가 말없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민구의 얼굴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내 아내가 재개발 업체 놈들이랑 한패가 돼서 내 엄마를 죽이려고 한 증거다. 민구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이가? 설마.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걸 거야. 우리 수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 민구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게 바로 현실이야. 민구가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연이가 요즘 이상하긴 했어. 밤마다 몰래 나가고 전화도 꼭 밖에서 받고. 이제야 믿어지니? 민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엄마를 의심했어요.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걸로 됐어. 장지한 기자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뜻을 함께할 다른 피해 주민들을 찾아야 합니다. 뭉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겁을 먹고 있어요. 저놈들이 무서워서. 순덕 사모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정의는 지켜져야 하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동네 주민들을 한 명씩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슈퍼 사장 김태식을 찾아갔죠. 태식 씨, 이거 좀 보세요. 증거 자료를 보여주자 김태식이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놈들이 같이 싸워요. 더는 못 참겠어요. 김태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할게요. 철물점 사장 오성민도 찾아갔습니다. 우리 가게도 불 지르려고 했었구나. 오성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순 씨, 저도 동참할게요. 미용실 사장 이영숙도 설득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뭉쳐야 해요. 그래,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일주일 만에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박 목사님의 지하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죠. 우리 모임 이름을 정해야 해요. 김태식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동네 지키기 모임 어때요? 그런데 저희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대형 건설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72입니다. 평생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하고 통닭 튀기며 살았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박 목사님은 저를 구하려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분의 희생이 헛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이순 씨 말이 맞아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손자 민성이가 헐레벌떡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들어보세요. 민성이가 제게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방금 엄마가 아빠랑 통화하는 거 몰래 녹음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며느리 수연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박 목사 문제는 이제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정리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민구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그 사람은 이제 더는 우리를 방해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 목사님께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민성아, 이거 언제 녹음한 거니? 어제 밤이에요. 엄마가 아빠랑 안방에서 얘기하는데 민성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알아볼게. 민성이를 보낸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 중일 때 장지한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사모님께 방금 연락받았는데요. 박 목사님이 혹시 목사님을 찾았어요? 찾긴 찾았는데 인근 건설 현장 지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대요.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경찰은 추락사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 사고가 아니에요. 장지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가진 증거들 다 모아야 해요.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목사님, 결국 이렇게 되신 거군요. 저를 살리려다 희생이 되신 거였어요. 박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죠. 저는 순떡 사모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할머니,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순떡 사모님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추락사라니, 말도 안 돼요. 목사님이 왜 그런 공사장에 가셨겠어요? 저도 믿을 수 없어요. 그때 뜻밖의 사람이 조문을 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정희순 할머니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는 시민 변호사 한정민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장 통닭집에서 장사하실 때 제가 단골이었어요. 순살 양념 치킨 좋아했던 한 변호사님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 일주일에 2번은 꼭 오던 손님이었죠. 어떻게 여길? 한정민 변호사가 신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장지한 기자가 쓴 기사 봤어요. 박 목사님 죽음이 단순한 추락사가 아니라고. 맞아요. 절대 사고가 아니에요. 한정민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목사님이 생전에 저한테도 법적 조언을 구했었어요. 재개발 비리 관련해서요. 그러셨군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순떡 사모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우선 가진 증거를 모두 검토해야 해요. 그때 장지한 기자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 목사님 수첩 분석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장지한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대한종합개발과 구청 도시계획과의 비리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한정민 변호사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총 2억이 넘는 뇌물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장지한이 다른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며느님 윤수연 씨 이름도 있어요.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가 돈을 받았다고요? 추진위원회 실무 담당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명백한 뇌물이죠. 한정민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민성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또 중요한 거 가져왔어요. 뭐니? 민성이가 USB를 꺼냈습니다. 엄마 컴퓨터에서 복사해 왔어요. 재개발 관련 파일들이에요. 제가 장지한한테 연락해서
USB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대박이네요. 뭐가 들어있어요? 재개발추진위원회 내부 문서예요. 주민 제거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문서에는 우선 제거 대상이라는 목록이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과 제 이름이 맨 위에 있었죠. 이걸로 고발할 수 있어요? 제가 장지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언론에 알려야 해요. 장지안이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장지안의 연재 기사가 시작됐습니다. 재개발의 그늘 한 목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요.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죠. 이런 일이 있었다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때 민구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엄마, 민구야, 무슨 일이니? 수연이가 집에 있는 서류들을 다 태우고 있어요. 뭐? 제가 막으려 했는데 미친 듯이 날뛰면서 민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수연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를 속였어요. 민구야,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를 의심하고 제가 민구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일주일 후 우리는 첫 집회를 열었습니다. 구청 앞에 5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재개발 비리 규탄한다. 박 목사님의 죽음을 밝혀라. 한정민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때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불법 집회는 해산하십시오. 불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집을 폭파시킨 게 불법이죠.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우리 집회가 크게 보도됐습니다. 72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외침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구청 도시계획과 김 과장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구청 김 과장과의 약속 장소는 동네 어귀의 낡은 찻집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한정민 변호사와 장지한 기자도 함께 자리했죠. 자리에 앉은 김 과장은 금방이라도 누가 쫓아올 것처럼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꿔서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김 과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박영우 목사님의 죽음. 그거 절대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김 과장이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이며 끄덕였습니다. 윗선에서 시켰습니다. 박 목사를 처리하라고. 한정민 변호사가 재킷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조용히 켰습니다. 부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4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대한종합개발 최 회장이 직접 과장실로 찾아왔습니다. 박 목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조용히 만들라고. 김 과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의순 어르신 댁 폭발 사고 역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지시한 겁니까? 최 회장과 저희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김 과장이 제 눈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며느님이신 윤수연 씨도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제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며 의심만 했는데 며느리가 정말로 제 목숨을 노렸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다니요.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한정민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회의 내용을 전부 녹음한 파일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장지한 기자의 노트북으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의순 할망탱이는 새벽 4시에 처리하는 걸로 하지. 시끄럽지 않게 가스 사고로 위장해서. 대한종합개발 최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신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차피 재개발 시작되면 골칫거리만 될 사람이에요. 그 집 보험금이랑 보상금은 저희가 받으면 되고요.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의 목소리였죠. 다음 날 우리는 구청 앞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까지 합세해 200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어젯밤 들었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최 회장과 수연이가 제 죽음을 모의하는 대화가 구청 앞 광장에 울려 퍼졌죠. 광장에 모인 군중이 거대한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은 악마다. 살인자다. 당장 저것들을 체포해라. 바로 그때 경찰 버스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수십 명의 형사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렸죠.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대한종합개발 뇌물수수 및 살인교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형사들이 구청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도시계획과장이 두 손에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모든 건 최 회장이 시켰다고. 과장이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드디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잡았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날 저녁 대한종합개발 본사에도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모든 것은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지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박영호 목사 사례를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정의순 어르신 가스 폭발 사고도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최 회장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구가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도망갔어. 도망이라니? 옷이랑 돈 되는 건 전부 다 챙겨서 사라졌어. 여권까지 챙겨서. 민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악마 같은 여자와 결혼해서. 민구야, 너도 피해자다. 몰랐잖니? 아니야. 나는 엄마를 의심했어. 엄마가 노망 들었다고 생각했어. 민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줘, 엄마. 제가 민구를 일으켜 세워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됐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그걸로 된 거야.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재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수연 씨가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화면 속 수연이는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억울합니다. 수연이가 카메라를 향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손자 민성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왜 잡혀가요? 민성아. 제가 민성이를 가슴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성아, 엄마는 그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거란다. 민성이가 제 품에서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나한테는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 할머니가 정의의 편이잖아. 일주일 뒤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 역시 핵심 증인으로 검찰청에 출석했죠. 어르신, 사고 당일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벽 4시 정각이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저를 깨우셨고 집 밖으로 나온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집이 폭발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는 폭발 사실을 어떻게 미리 아셨을까요? 협박을 받으셨습니다. 저를 집 밖으로 빼내지 않으면 목사님도 위험해질 거라고요. 제가 증거물로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미수이자 살인교사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어르신,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박 목사님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고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이 죗값을 치를 때까지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날 저녁 전국 뉴스 첫 번째 소식으로 저희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72세 할머니, 거대 건설 비리 집단의 추악한 민낯을 밝혀내다. 며칠 뒤 최 회장 측 변호사들이 굳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희순 씨, 저희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합의요? 현금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사시고 고소를 취하해 주십시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어르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이에 10억이면 내 목숨보다 귀한 박 목사님 목숨값이 고작 10억 원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변호사들이 제 기세에 눌려 황급히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한정민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정말 멋지십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진실이지요. 다음 날 구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된 재개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관련자 전원을 수사 의뢰했으며 피해 주민들께는 정당한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길고 긴 싸움 끝에 저희가 거둔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동네 지키기 모임 회원들이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영웅 정희순 어르신을 위하여 김태식이 소주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제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박 목사님을 위하여 모두가 하늘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지한 기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의 이 위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이야기는 세상의 많은 약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겁니다. 한정민 변호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르신 같은 분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르신. 저는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뜻을 이어 세상에 더 많은 약자들을 위해 제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가 싶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나라에서 마련해준 작은 임대주택에서 모처럼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날아왔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제가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피고 정의순, 그리고 원고는 제 며느리 윤수연이었습니다. 무고죄,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 금액은 자그마치 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죠. 피고 정의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법원에 정식으로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 민구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윤수연, 그 여자가 완전히 미쳤나 봐. 민구야, 수연이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었니? 보석으로 풀려났대. 친정에서 거액의 돈을 대줬다고 하더라고. 민구가 제게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나한테도 이혼 소송을 걸었어.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민성이 양육권까지 자기한테 달라고 하고 있어. 세상에, 우리 민성이까지? 지금 내가 데리고 있긴 한데 법적으로 민성이를 완전히 빼앗아 가려고 작정한 거야. 바로 그때 한정민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입니까? 대한종합개발이 우리나라 최대 로펌을 고용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르신을 향한 총공세가 시작될 겁니다. 다음 날부터 그 말은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저희 집 우편함에는 고소장이 쌓여갔습니다.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공갈 및 협박. 10건이 넘는 고소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이죠. 정의순 씨 되시죠? 내일 오전까지 경찰서로 출두해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제가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경찰서에 갑니까? 가스 폭발 사고를 본인이 직접 조작했다는 유력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이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다음 날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서자 제 눈앞에 며느리 수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모든 진실을 말씀하세요. 수연이가 저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보험금 때문에 일부러 가스밸브를 열어놓으신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박 목사님도 어머니께서 직접 불러내신 거잖아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시려고요. 수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어머니의 정신과 진료 기록 사본입니다. 수년 전부터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증세가 있었다고 적혀 있네요. 그런 적 없어. 난 정신과에 가본 적도 없단 말이다. 아, 그리고요. 수연이가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집에서 혼자 무언가 중얼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뒤는 다 잘라내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었죠. 그때 한정민 변호사가 조사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파렴치한 모함이라고요. 글쎄요. 그건 법정에서 증명해 보시든가요. 수연이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조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언론의 태도 역시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국민을 속인 두 얼굴의 할머니, 과연 진실은? 충격 단독. 정의순 할머니, 보험금 노린 자작극이었나? 악의적인 기사들이 신문과 텔레비전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혹시 정말 보험금 때문에 저런 짓을 벌인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상해진다더니 불과 얼마 전까지 저와 함께 싸웠던 주민들도 하나둘씩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정희순 씨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제 빠져야겠소. 너무 위험해요. 어젯밤에는 우리 가게에 협박 편지까지 날아왔다고요. 슈퍼 사장 김태식마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협박 전화가 왔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지요. 우리 동네 지키기 모임은 그렇게 허무하게 해체되었습니다. 장지한 기자의 동네 뉴스 역시 폐간 위기에 몰렸습니다. 광고주들이 전부 다 광고를 빼버렸어요. 어르신 편을 들면 자기들 사업까지 매장시켜버리겠다고 압력이 들어왔답니다. 그럴 수가. 한정민 변호사 역시 곤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표가 이 사건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합니다. 그럼 변호사님마저 대한종합개발이 저희 법인의 주요 고객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돕겠습니다만 이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손자 민성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애들이 나보고 사기꾼 손자래요. 민성이가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든 채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성아, 이 얼굴 상처는 다 어떻게 된 거니? 싸웠어. 걔들이 할머니 욕을 하길래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수연이가 기어코 제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네가 여긴 무슨 낯으로 찾아와.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지금이라도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조용히 사세요. 그럼 저도 더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을게요. 수연이가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세요. 그럼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해드릴 테니. 묻겠다. 너 정말 박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를 알고 있었니? 수연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할 수 있다면. 이 악마 같은 년. 이 모든 건 어머니께서 자초하신 일이에요. 처음부터 조용히 집을 내주셨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수연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그때까지 서명하지 않으시면 우리 민성이 평생 못 보게 될 줄 아세요. 수연이가 돌아간 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72해를 살아오면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또다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정식으로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나더러 미쳤다는 겁니까? 저는 결국 정신병원에 짐승처럼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최근에 환청이나 환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으십니까?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박해를 받고 있는데요. 의사가 제 말을 무시한 채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전형적인 피해망상 증세가 있으신 것 같군요. 당신도 저들과 한패군요. 온종일 지옥 같은 검사를 받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 민구가 넋이 나간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민성이를 데려갔어. 뭐라고?
법원에서 임시 양육권을 받아냈대.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경찰까지 데리고 와서 제 다리에 남은 마지막 힘마저 풀려버렸습니다. 민성이, 우리 강아지, 우리 민성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대체 무얼 더 하겠다고 이 끔찍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나. 그때 새벽녘의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덕 사모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늘 그러셨잖아요.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이긴다고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싸워요. 순덕 사모님의 말에 꺼져가던 심지에 다시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 사모님과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뜬 눈으로 칠흑 같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라는 절망감이 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새벽녘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방 목사님, 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하던 최진호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새벽에 어쩐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덕 사모님께서 꼭 찾아뵈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전도사가 제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신 물건입니다. 만약 당신께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희순 할머니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USB와 함께 박 목사님의 필체가 선명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USB를 노트북에 꽂자 증거1, 증거2, 최종본이라는 이름의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 영상 속에서 박 목사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하늘소망교회 박영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제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자 합니다. 영상 속 박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4월 10일 대한종합개발 최덕수 회장이 저를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정희순 할머니를 집 밖으로 빼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폭파시켜버리겠다고. 목사님의 증언 영상이 이어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정민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 사건이 터졌어요. 변호사님, 무슨 일입니까? 대한종합개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정민 변호사가 보내준 인터넷 신문 기사에는 이런 제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종합개발 전 직원 양심선언, 재개발 비리 장부 검찰에 모두 제출. 연이어 장지한 기자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방금 속보 떴습니다. 윤수연 씨 친정회사도 검찰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불법 건설 비리 혐의입니다. 상황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순 어르신,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주십시오. 검찰청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종합개발의 강전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겠습니다. 강전무가 검사 앞에서 담담하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최덕수 회장이 박영우 목사를 죽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강 전무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날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목사 그놈 깔끔하게 처리했나?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 현장에서 실족사로 위장해 처리했습니다. 윤수연 그 여자는 어때? 일은 잘하고 있나? 네. 계획대로 시어미를 정신병자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즉시 최덕수, 윤수연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그날 오후 최 회장은 자신의 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수연이 역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재구속되었죠. 이건 모함이야. 나는 억울해. 수연이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이튿날 손자 민성이도 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민성이 데려왔어. 우리 민성이. 할머니. 민성이가 제게 달려와서 와락 안겼습니다. 우리 강아지. 우리 민성이. 제가 민성이를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일주일 뒤 모든 진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재개발 비리에 연루되었던 구청 공무원들과 대한종합개발 임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지키기 모임 회원들이 다시 제게 모여들었습니다. 이순 씨, 정말 면목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겁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언론 역시 다시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72세 할머니의 꺾이지 않는 집념, 거대 비리 조직을 무너뜨리다. 고 박영호 목사의 숭고한 희생, 결코 헛되지 않았다.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영호 목사님은 영웅입니다.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법정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목숨과 맞바꿔 남기신 증거 덕분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의는 더딜지언정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판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 목사님을 위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목사님,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순덕 사모님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우리 목사님이 하늘에서 환하게 웃고 계실 겁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것은 가을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무기징역, 수연이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죠. 저는 보험금으로 자그마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민성이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구도 이혼 후 저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엄마 모시고 살게요. 그래, 우리 셋이 잘 살아보자. 수연이는 감옥에서 반성문을 보내왔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아직 없었어요. 박 목사님 추모공원이 동네 한복판에 조성됐습니다. 작은 공원이지만 의미가 컸죠. 박영호 목사님을 기리며라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개장식에는 수백 명이 모였어요. 목사님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제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목사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순덕 사모님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이제 목사님도 편히 쉬실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저는 목사님 모임이라는 주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공원에서 만나 동네 현안을 논의했죠. 이순 할머니, 우리 동네 영웅이세요. 주민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장지한 기자의 연재 기사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72세 할머니의 용기라는 제목이었죠. 할머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재개발로 고통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할머니처럼 싸우고 싶어요. 저는 정의를 위한 시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죠. 어느 날 민성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글짓기 대회 대상 받았어요. 정말? 뭐라고 썼니? 민성이가 장문을 읽어줬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72세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진짜 영웅입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민성이. 한정민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어요. 제가요? 당연하죠. 할머니가 아니면 누가 받겠어요? 시상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의순 할머니는 나이와 상관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상을 받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박영호 목사님과 함께 싸워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년 후 우리 동네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죠. 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순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동네를 지켰어요. 저는 매일 아침 박 목사님 추모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인사했죠. 할머니, 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왜?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민구도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가장 역할을 했죠. 엄마, 이제 제가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건강하게만 있어. 그게 호강이야. 어느 날 순떡 사모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교회에서 목사님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어요. 정말이요? 할머니가 관장을 맡아주세요. 제가 무슨, 목사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저는 기념관 일을 맡게 됐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박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줬죠. 정의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키는 겁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7이 됐죠. 여전히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어느 날 감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오겠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민성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원하던 법대에 합격했죠. 할머니, 제가 꼭 훌륭한 변호사가 될게요. 그래, 할머니가 믿어. 어느 조용한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박 목사님, 우리가 지켜낸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았죠. 제 인생은 72세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침묵하던 제가 목소리를 낸 순간부터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용기는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저는 늘 조용히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고 시장 통닭집에서 기름 냄새에 절어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죠. 그게 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가스 폭발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처음엔 그저 운이 나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죠. 제 며느리가 제 친아들의 아내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충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건, 그것도 목숨을 노리는 배신을 당한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박영우 목사님,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은 저를 살리기 위해 본인의 목숨을 걸었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싸웠어요. 72세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목소리를 내자 하나둘 사람들이 모였고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건설회사도, 비리로 똘똘 뭉친 공무원들도, 심지어 제 가족까지 저를 꺾으려 했지만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죠.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제 손자 민성이가 법대에 들어가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고 아들 민구도 이제야 제대로 된 가장이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깨달은 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70이든 80이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그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온 세상에 울려 퍼질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저처럼 나이 들고 힘없는 사람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답니다. 박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